네, 크립토 이슈 2부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크립토 2부 이슈에서는 코인 거래소 레퍼럴 마케팅의 민형사상 처벌과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움 주실 분 모셨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바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예,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 뭐 여러 가지 선거 관련된 그런 거 많이 있으셔갖고 바쁘실 텐데 날씨도 덥고 그런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먼저 궁금한 게 이 코인 레퍼럴이 뭐예요? 사실은 이 시청자들이 야 코인 레퍼럴이 뭐야? 뭐 래퍼야? 뭐 이렇게 이러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레퍼럴이라는 단어가 네. 되게 생소한 단어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레퍼럴 자체를 그냥 추천인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어디에 가입하면은 누가 추천했냐 이런 거를 묻는 인터넷 사이트 있잖아요.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추천인 제도로 알려진 이런 레퍼럴 마케팅은 다른 이런 거래소 같은 사람들이 추천인 코드를 이제 가입할 때 입력을 하면은 이런 코인 거래소에 가입해서 이제 그 사람이 추천받아서 투자를 시작할 경우에 그 코드를 제공해준 사람, 그러니까 추천해준 사람한테 뭐 코인을 준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수수료 명목으로 뭐 다른 일단 뭐 돈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말해요. 그래갖고 이런 특히 신규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가 홍보를 해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홍보를 목적으로 유명 인터넷 방송인, 뭐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에게 코드를 생성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 방송인은 해당 거래소로 이제 투자 방송을 진행하면서 코드를 이제 배너 광고로 딱 띄워서 가입하실 때 여기로 이 코드를 입력하고 가입을 하고 거래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그 입력하고 사람들이 가입을 할 텐데 그러면은 거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로 이런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그 은행에서 무슨 그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뭐 가입을 한다든가 뭐 환전을 한다든가 하려고 그러면 추천인이 누구냐? 우리 은행에 무슨 직원이냐? 이렇게 넣어서 그 직원들 뭐 실적이나 그 고가에 반영하듯이 이것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거래소에 가입해서 어디 거래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홍푸른 변호사님 이 추천인으로 해라 뭐 그러면 홍푸른 변호사님한테 뭐 혜택을 드린다든가 난 또 이제 거기서 뭐 수수료를 좀 싸게 해준다든가 뭐 이런 걸 해주는 거 그런 마케팅이네요. 예, 맞습니다. 뭐 다 이제 실적인 거죠. 예, 갑자기 다단계 생각이 나는 게 이거 왜 그럴까 이건? 근데 그러면 저는 이제 갑자기 다단계 생각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변호사님 전문가적 입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각나십니까? 일단은 그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합리적인 생각이고 실제로 그런데 모든 그 레퍼럴이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레퍼럴 마케팅을 하는 이런 방송 같은 경우가 보통은 홍보 목적이 크고 그게 위험성이 사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가상화폐 선물이나 이런 마진 거래 이런 것들까지 자극적인 그 마케팅을 하면서 우리 거래소는 이런 것도 한다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청자들이 자신이 잘 모른 채 큰 돈을 잃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요. 거래소로부터 이런 레퍼럴 코드를 받은 인플루언서들이 추천인 제도와 달리 더 높은 이런 별도의 수수료를 좀 이 뒤에서 받기로 약속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부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청산을 당해요. 뭐 선물을 100배 청산한, 그렇죠. 100배 레버리지를 했다 하면은 1%만 내려가도 다 전액 손실인데 그거의 일부를 추천인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계의 약간 관행 같은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인은 뭐 더 위험하게 투자해라 이렇게 자극적인 방송을 하기도 하고 좀 더 허위나 아니면 과장 광고를 하기도 하고 이런 코인 선물 거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많은 시청자가 거래를 그냥 많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아까 다단계가 생각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연예인들이 나오는 광고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 뭐 콘도를 분양하는데 어느 연예인이 나와서 어디 콘도 좋습니다. 여기 뭐 투자하세요. 뭐 임대용 호텔 뭐 여기 투자하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많은 시청자들은 거기를 내가 어떻게 믿어? 저기 뭐 연예인 누가 나와서 하라니까 내가 추천해서 했잖아. 뭐 제가 일부에서도 임창정 씨가 생각난다고 했는데 사실 임창정 씨도 그런 케이스 아닌가요? 뭐 방송에서 말하긴 그렇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투자할 때 임창정 씨도 나도 투자했어. 그냥 나도 수익 많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누구서 했대 그리고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갑자기 이게 그런 개념이 생각이 나나요? 예, 그럼 뭐 그 연관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뭐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요. 예, 약간은 그 임창정 씨도 해명할 때 그랬잖아요. 약간은 과장됐다. 예. 뭐
분위기가 좋은 자리여서 뭐 술자리고 파티하는 자리에서 그 과장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약간의 이게 그 이런 레퍼럴 마케팅을 하는 이 투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권유자들 이 방송이나 뭐 광고를 하면서 약간의 그 뭐랄까 오바 그러니까 과장되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분들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경우에 그 사실 손실이 발생하면은 예. 이제 그거는 망했지만 예. 그럼 추천해 준 사람은 문제가 없느냐 그죠, 이런 그죠. 문제도 발생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형사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 먼저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예. 이 사기죄가 그 문제가 되는데 이게 형법상 347조에 있거든요. 이 사기죄가 인정되려면은 기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재물이나 재산상 그 이익을 취득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망 같은 경우는 이제 사기라는 거를 알거나 아니면 알 수 있었을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천을 했다는 거를 그 밝혀져야 되고 그다음에 거래소 추천인 같은 경우에는 소개비 명목으로 이제 이익을 취득하잖아요. 뭐 그런 걸로 이제 가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재산상 그렇죠, 이익이고 이건 당연히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 기망에 해당되느냐 여부로 이제 형사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레퍼럴 행위가 이제 이런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추천으로 이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히 거기에서 그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과장을 하다가 허위까지 넘어가서 더 이상한 얘기를 그렇죠, 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거래소가 아니면 뭐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진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사정을 알면서도 자기가 계속 그 추천인 수당을 받으려고 계속 레퍼럴 마케팅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야, 근데 그거를 알고서 이제 피해자들이 야, 저 사람이 알고 했을 거야. 그거를 증명하는 게 쉽지 않을까? 안 하겠는데요? 어떻게 증명을 해 그거를? 그래서 뭐 법정에서 이제 이런 사기죄를 부인할 경우에는 뭐 되게 그동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론에 지금 하루인베스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언론에 이미 거기가 다 이제 자산이 동결됐고 뭐 상당한 자산을 잃었다. 그래서 더 이상 투자금 반환이 되지 그쵸. 않는다.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를 살펴보면은 그걸 이제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로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 그 언론 보도가 언제 나왔느냐. 그 뒤에 추천을 했으면은 모두가 알고 있었을 상황인데 그 뒤에 추천했으면은 넌 알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증명이 되는 되죠, 상황이고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합니다. 야, 이거 지금 말씀을 좀 듣고 보니까 이 레퍼럴 사기가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상당히 좀 이슈가 그러니까 쟁점이 좀 될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쟁점도 되고 있고 예. 형사상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은 예. 그 거래소뿐만 아니라 이 인플루언서 그걸 추천했던 추천인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수사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혼자서 이제 피해를 봤다고 제가 경찰서 찾아가서 신고했으면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받아주는 게 받아줘야 되는 거야? 아닌가? 예, 그 원칙은 예. 이제 그 받아주는 게 예. 좀 원칙이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되고 차례대로 그쵸.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쵸, 근데 그쵸. 그게 잘 안 되면은 고소를 이거는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받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고 실제로 변호사가 접수를 하는 경우에도 뭐 이거는 뭐 요건상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았는데 누락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실제로도 뭐 대법원 판례와 대법원 판례를 알고 이제 한 건데도 이거는 우리가 못 받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우편으로 강제 접수한 적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안 받아준 그러니까 원래 그냥- 판례가 다 있는데도.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아예 반려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냥 그러면은 뭐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아니면은 우편으로 이제 접수하면은 무조건 거절을 받아야- 못하니까. 거절을 예, 못하니까 그렇게 강제 접수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하. 이거는 변호사가 있을 때 같이 그 접수하는 거랑 직접 가서 진술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아, 그 혼자 그 개인 투자자들이 혼자 하시기가 참 어렵겠네. 그래서 혼자 하기가 어렵고 만약 그래도 혼자 하시겠다 하면은 일단은 문서로 네. 되게 차근차근 시간 순서대로 잘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 진짜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어디 가서 재테크 강의할 때도 항상 그러거든요. 뭐 세무신고나 뭐 이런 거는 다 전문가들한테 맡겨라. 괜히 어설프게 몰라서 했다가 한번 결정 나고 나면 나중에 큰 문제 된다. 그런 얘기 이제 많이 하는데 특히 우리 코인과 관련된 이 소송은 사실 그냥 민사소송 일반 소송이야 뭐 그냥 제가 날 때렸어요. 왜 때 때렸어요. 그러니까 전치 뭐
병원에 가니까 전치 3주 상해 진단서 받아서 제가 말 때렸기 때문에 이렇게 때렸고 전후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변호사님이 없이도 그냥 설명이 되니까 요즘 맞아요, CCTV도 맞아요. 있으니까. 근데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변호사님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복잡할수록, 그러니까 간단할수록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예. 복잡할수록 이런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 그거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예. 있죠. 아, 그렇네. 제가 그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이 그 부동산 사기 있잖아요. 아, 부동산 사기 많이 당하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신고를 하려고 찾아갔는데 그분을 갖다 모집인으로 또 등록을 해놓은 거야. 아,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아니 당신도 같이 모집한 사람이 당신이 여기를 사기라고 하면 어떻게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 기획부동산 사건도 예. 해봤었는데 똑같이 이제 예. 뭐 그걸 어디까지 추천을 한 거냐, 그쵸, 아니면 그죠. 뭐 그 당시에 뭐 개발 같은 호재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몇 배 예. 부풀려서 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실제로 그 근거가 있었느냐,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내는 게 다 사기죄를 예. 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아예 모집인으로 등록을 시켜서 야 너도 팔았는데 네가 사기라 그러면 어떻게 뭐 이렇게 막 헷갈리게 하더라고요. 야 예, 그러면 맞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 잡아다가 이제 사기죄를 못 집어넣어 힘들어. 그러면 이제 그걸 형사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민사 사건으로 이제 야 돈이라도 줘 그러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일단은 민사 같은 경우는 형사는 뭐 경찰이나 검찰에 이제 제출해야 되겠지만 민사 같은 경우는 법원으로 바로 가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이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형사와 다르게 민사 소송은 손해배상금, 그러니까 결국 돈을 내놔라, 이거 여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법 레퍼럴의 경우에는 민사상에 가장 문제되는 게 이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민법 제 750조거든요. 그래서 거래소가 이 파산 위험에 있거나 아니면은 잠적할 수 있는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그 수백 %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이런 레퍼럴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손해 전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데 민법 750조를 읽어보면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불법 레퍼럴 상대방의 고의, 뭐 과실, 위법성, 뭐 가해행위, 손해 이런 것들을 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고의나 과실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죠. 사실 다른 것들은 이미 그 결과가 나온 다음이니까 입증이 되는데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느냐 이거를 이제 입증하는 과정에서 대형 거래소 작년에 FTX가 파산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거대한 그런 거래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랐을 거기 그쵸, 때문에 이거는 레퍼를 했다고 해도 민사상 불법 행위가 성립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예, 그런데 거래소 내부에 특히 조그만 네, 거래소일수록 소형 그 거래소. 위험성이 네. 높다는 걸 알고 있을 거고 또 내부 정보를 이용했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래소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 파산 위험이 임박했거나 뭐 곧 망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추천을 했으면은 전부 이제 그 민사 소송도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하 저도 참 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레퍼럴 마케팅의 그 가장 우리가 이제 속지 말아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레퍼럴 마케팅한 당사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민형사상의 그 처벌을 받게 하려면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 알면서도 뭐 한 행위다라고 입증을 하려면 지금 사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사항이 뭘까요?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투자자들은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사실 변호사님한테 조력을 받고 싶어도 증거가 없어. 뭐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뭐 이래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거가 없으셔요. 그래서 뭐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뭐 법정에서는 다 증거가 갖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가 나한테 욕했어요. 그래도 진짜 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뭐 녹음이 있다든가 뭐 CCTV가 있다든가 누가 옆에서 들은 사람이 있다든가 뭔가 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많은 우리 일반 보통 분들은 그런 증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실 일반적인 거니까. 근데 그렇다 그러면 이 레퍼럴 마케팅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가입을 했다. 그래서 피해를 봤다. 피해를 보기 전에 그러면 뭔가 좀 차분하게 근거를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어떤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실무적으로 해보시니까 중요하던가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을 잘해주신 게 네. 그 레퍼럴 마케팅을 하는 도중에 이제 네.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그죠. 미리 수집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미리 수집해야 될 증거를 말씀드리면은 네. 보통 이런 레퍼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소 같은데 이제 뭐 홍보글도 있고 홍보글. 아니면은 뭐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레퍼럴을 할 때 네.
그 텔레그램 방이나 아니면 단톡방을 네.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아. 예, 여기서 거기에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날짜라든가 시간이 나오고 어떤 내용인지를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시간 순서대로 캡처를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도요. 어. 그럴 때 왜냐하면은 문제가 발생하면은 다 이제 그렇죠. 카톡방을 닫고 이제 그러니까 없애버리잖아. 예, 네. 없애버리니까 네. 그 전에 이제 캡처를 하고 음. 어떤 내용으로 레퍼를 했는가. 뭐 여기서 이건 뭐 무조건 수익입니다. 뭐 아니면은 뭐 무조건 수익이다. 뭐 무조건 뭐 2배 간다, 3배 간다. 뭐 원금은 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범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투자할 때 참고해라. 이 정도로 되면은 그 워딩에 따라서도 다르죠. 그래서 그 워딩이 어땠는지 그리고 언제 말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했는지 이런 것들을 증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네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금융기관하고 거래를 한다 그러면 뭐 가서 그냥 쭉 뛰어보면 다 나오는 거고 뭐 서류가 뭐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광고했는지 전단지가 있으니까 저도 사실 보험회사에 근무할 때 보면 이게 보험회사에서 보면 그 영업 단위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단지 같은 것도 만들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아, 예. 그럼 그거 갖고 와서 그걸 이제 계약자한테 주면 계약자 입장에서 야 너네가 이렇게 줬지 않냐 하면 그거 인정해 줬거든요. 그 잘못한 거니까 너네가 책임져라고. 마찬가지로 근데 금융기 같은 경우는 그게 다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그 이런 거래소 같은 데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텔레그램 방 잠깐 열었다가 갑자기 확 폭파시켜 버리면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 그런 데서 텔레그램 방에서 올라오는 홍보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다 캡처를 좀 해놓는 게 좋겠다. 예, 그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네. 잘 되고 있으니까 굳이 이런 생각 안 하죠. 캡처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안 않거든요. 하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아. 미리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서 홍보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정리를 해놓은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런 캡처를 잘 해놓으셔라가 1번이고. 예, 그리고 만약 그런 게 없다면, 그러니까 그거 있으면 좋은데 네. 없다면은 어떤 워딩을 언제 했는지 네.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을 해라. 아.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캡처 같은 경우는 물증이지만 네. 우리의 진술도 증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진술이 매번 바뀌면은 믿기 어렵지 그렇죠,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그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고 언제 이렇게 얘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진술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인정되는 경우를 왕왕 봤기 있습니까? 때문에 그런 증거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런 어떤 추천을 했는지 어떻게 레퍼를 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미리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자들께서는 이 캡처하는 것이 습관화돼야 되겠다라는 거 제가 지금 말씀 들어보면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메모도 잘 해놔야 되겠네요. 예. 그럼 예를 들어 홍푸른 변호사님이 오늘 나한테 몇 시에 이런 말씀을 했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꼼꼼하게 메모를 해놓으면 그게 나중에 이 일기처럼 쭉 정리가 돼 있으면 법정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해서 판사님이나 우리 그 법에 졸업해 주신 분들이 그걸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똑같이 말했다고 하는 그렇죠, 진술들이 그렇죠.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네. 그럼 진술은 네. 다 똑같이 들었을 테니까 네. 여러 명이 얘기하면 그만큼 신빙성은 높아지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진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꼭 지키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과거에 보면 금융상품 가입할 때 보면 만든 전단지나 뭐 홍보지를 꼭 보관하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나중에 가서 한 10년쯤 있다가 가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러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야, 너희들이 이렇게 했어요라고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하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 레퍼럴 마케팅과 관련돼서는 이런 것들을 아예 습관화시켜라. 지금 잘 될 때는 잘 되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긴 하지만 뭐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형사 사건은 그 기망행위다. 자, 여기서 좀 우리 시청자들이 좀 헷갈리게 기망행위라는 걸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거 좀 기망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한마디로 네. 그냥 나를 어떻게 속였느냐, 어떤 기망을 했느냐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속이는 것도 정말 자기가 몰라가고 그렇게 얘기한 게 있고 알면서도 이 사람을 기망했다, 이 사람을 알면서 속였다, 결국은 거짓말했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장이랑 허위랑은 다르거든요. 근데 과장이랑 허위랑 다르다. 예, 과장은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나는 레퍼럴 마케팅을 하는 거고 마케팅을 하려면은 이게 엄청 좋다 이렇게 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야구에서 보면 공이 뭐 수박만하게 보인다고. 예. 근데 그거 다 사기죄로 처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장이 근데 지나치면은 이제 허위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순간이 어딘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고 너무나 이제 그 과장이 심해지면 그걸 또 허위로 인정될 수 있으니까 그 허위가 어떤 것이냐, 거짓말이냐, 아니면은 알면서 거짓말을 했느냐 이런 것들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어느 정도 과장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약간 그 허위의 그 개념, 그 경계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애매하니까 그걸 잘 지켜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가 예. 뭐 나 이거 투자해서 떼돈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과장일 수 있죠. 근데 떼돈이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예, 기준이 그러니까, 뭐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처벌하면은 예. 좀 그 1,000만 원도 예. 떼돈일 수 있고 1억도 떼돈일 수 있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 예.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단순 과장이 있고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이렇게 몇백억을 벌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하. 뭐 이러면은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한 게 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두 가지는 아하.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냥 그 우리 흔히 그 제가 쓰는 표현이 아까도 썼던 표현이긴 하지만 야구에서 타자들이 오늘 너무 잘 치셨는데요. 그랬더니 공이 갑자기 수박만하게 보였습니다. 그거는 약간의 과장인 거고 예, 예. 허위는 아닌 거고 그 선수가 열심히 한 거니까 약간의 과장스럽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잘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궁금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들한테 꼭 우리 변호사님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이나 근데 형사 사건부터 먼저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한테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투자하실 때도 그렇고 어떤 마음을 좀 갖는 게 중요할까요? 일단은 그거는 되게 좀 어려운 문제긴 네. 한데 사실 이게 욕심이 많으면은 결국 그렇죠. 더 위험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투자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게 뭐 주변에서 뭐 이런 투자가 좋다더라 이렇게 추천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말만 듣고 실제로가 어떤지 확인하지 않고 묻지마 투자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의 뭐 정상적인 투자 판단이 아닐 뿐더러 그런 그 세상에는 되게 이런 과장된 광고를 하는 분 아니면 또 허위 광고를 하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거에 따라서 충분히 투자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 우리 변호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홍푸른 변호사님과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